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5강을 시작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광복절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같은 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광복절에는 일본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독립과 그다음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에서의 해방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라면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사실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국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광복절은 일본에서의 해방만 강조하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 건국에는 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건국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에도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해방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그 침략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 우리나라가 주권을 뺏겼는데 다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그 광복절 혹은 해방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서 정치적으로만 억압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억압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종교인 신도이즘을 강요해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일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해방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강제로 일본의 종교를 섬겨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거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메가드의 포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메가드가 그 포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의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군의 결정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과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그 전쟁의 목적이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에서 조선을 해방시킨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해방을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중요해요. 그러나 플러스 종교적인 해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과의 투쟁은 단지 정치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투쟁이었고 이 종교적인 투쟁에서 앞장섰던 것이 우리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 건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45년 8월 15일에서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은 우리 한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라가 바뀌는 것은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러 왕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건국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왕이 바뀌는 것이 하나의 건국투쟁이었다면 1945년에서 48년의 건국투쟁은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큰 문제를 놓고 이제 두 가지 큰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과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두 세력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서 1948년 8월 15일 그 3년 동안은 보통 일상적인 때와는 다릅니다. 보통 일상적인 때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서 이쪽 저쪽이 서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서 48년 8월 15일 3년까지는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과 당이 싸우는 것은 당파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이건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1945년에서 48년 3년 동안은요, 일종의 사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과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세력 배후에는 각각 거대한 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것이고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배후에는 소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한 싸움이고 그래서 해방 3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3년 동안을 싸우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세계의 어떤 나라도요 나라를 세우는데 싸우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싸웠느냐 싸우지 않느냐 왜 싸우느냐 이런 질문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한 나라가 이미 있었다면은 그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쪽은 이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한쪽은 저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그 두 세력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북한 땅에다가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는 세력은 주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남한의 민주공화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남한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남한의 그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미국과 더불어서 남한에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남한의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미국과 더불어서 혹은 민족주의자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힘을 보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은
한국 기독교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를 세운 것이 불교가 고려를 세웠지요. 조선을 세운 것이 유교가 조선을 세웠지요.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을 세운 가장 중요한 중심 세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 지난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대한이라는 말은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에 어떤 정치 체제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이 달라집니다. 황제가 세웠다면 대한제국이 되는 것이고, 국민이 주인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국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정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로서의 대안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기독교가 기여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한민족 공동체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은 기독교 유입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들어올 수 없고, 민주주의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에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은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은 민국은 근대 사회와 더불어서 들어온 개념이고,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고, 이 기독교 세력이 이제 뭉쳐가지고 미국과 더불어서 혹은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민족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만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3.1절 혹은 6.25 혹은 광복절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만큼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전체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회의가 1945년 11월 말에 정동 감리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가리켜서 조선 기독교 남부대회라고 말합니다. 왜 남부대회라고 했느냐? 38선 이북에 있는 교회들은 못 오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남부대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부대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익 사명수를 환영하는 환영대회를 했습니다. 사실 나라를 만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해방 공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익 선생,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에 대한 환영 대회를 바로 조선기독교 남부대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이고 김구 선생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중국 가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김규식 박사는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 모임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선기독교 남부대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 세워질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새로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고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8선 철폐, 지금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45년 11월 말에 조선기독교 남부대회에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방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한 가지 덧붙여진 것이 남한 총선거 지지입니다.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봉대론과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3.1운동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시정부의 그 제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한마음으로 독립만세를 불렀고 그 열기를 모아가지고 1919년 5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임시정부는 앞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박해를 받으면서 꿈꿨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1948년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것이 아니라 3.1운동 때부터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194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1919년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계승한, 그러니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법통, 정통성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만든 나라고, 그 근본적인 핵심에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92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서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가 중심이 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와 농민이 주동이 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바로 이 노농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인민공화국 정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민이라는 말 속에는요, 노동자와 농민이 핵심 세력이고 거기에 소지주, 그 다음에 그 지식인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인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민의 핵심은 역시 노동자와 농민이에요. 거기에 물론 뭐 소지식인, 그 다음에 자본가가 있지만은 그것은 마이너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인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 특정 계층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1930년대에도 활동했고 1940년에도 활동했어요. 크게 활동은 못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려고 그랬기 때문에 크게 성장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하에서 꾸준히 이것이 발전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부터 1945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었다. 한쪽은 민주주의 민족주의자였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다 국민적인 동의를 거친 것입니다. 3.1운동은 전 민족적인 운동 아니에요? 3.1운동에서 나온 임시정부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그런 국민적인 동의를 거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지하 몇몇 공산주의자들, 지하 혁명운동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1945년 이제 딱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 두 가지가 탁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쪽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정봉대로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결단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바로 임시정부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11월에 그 기독교 남부대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38선 철폐 운동입니다. 사실 그 미국이 소련과 공동으로 한반도를 통치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소련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8도선을 그어서 소련은 38도선 이북에만 진주해라, 이렇게 소련에게 요청했고 소련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미국은요, 제일 처음에는 소련과 공동으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동유럽에서 소련이 점령하는 과정을 볼 때에 소련이 점령만 하기만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소련과 공동으로 통치해가지고는 소련을 끌어들여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취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 단독으로 일본을 항복시키고, 전쟁을 끝내버리면은 소련은 더 이상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등장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도 그것을 알고요, 우리도 빨리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해야 우리 몫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바로 그날 또 한반도에 그 전쟁을 선포를 하고,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북쪽에 소련군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소련이 저렇게 밀고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면 큰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당신네들이 오는 것을 막지는 않겠는데 38선 이북까지만 와라, 이렇게 선을 그었고, 소련이, 스탈린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38선을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38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38선 문제 아닙니까? 38선 때문에 우리 민족이 분단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미국은요,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소련이 38선 이북까지 진주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은, 한국은 원래 한 민족이었고,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고, 습관도 하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 나누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나누어서 점령을 하지만은 민간 행정을 할 때에는 38선을 철폐하고 공동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미국은 빨리 38선을 철폐해서 같이, 미국과 소련이 같이 한반도를 같이 다스리자, 통치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소련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끌어들여서 한반도를 공동 통치하면 미국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고, 소련은요 겨우겨우 전쟁을 억지로 끌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38선 이북,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만이라도 우선 분명하게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인 약 3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30만이면 약 1%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약 20만은 어디에 있었느냐?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구로서는요, 북한의 인구가 약 1000만이고 남한이 2000만이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1000만인데 기독교인은 20만, 남한은 인구는 2000만인데 기독교인은 10만, 이런 정도인 거예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38선을 철폐해서 한반도 전체가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 공간에서 우익과 기독교와 미국은 38선을 철폐하기를 원했고,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은 38선을 철폐하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요, 지금 남북한이 자유항래를 한다면 북한이 망하겠습니까? 남한이 망하겠습니까? 자유항래를 한다면 북한이 망해요. 왜냐하면 남한이 월등하게 잘 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요, 자유왕래를 하면은 미국의 자유주의 물결, 새로운 신문물 이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기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야, 소련보다는 미국이 좋다.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러면 소련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소련은 38선 철폐를 반대했고, 공산주의자들은 38선 철폐를 반대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38선 철폐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분단이라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을 누가 했느냐? 사실은 미국과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45년 11월에 기독교 남부대회에서 한국 기독교는 38선을 철폐하기를 원한다. 38선을 철폐하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선 철폐, 그리고 후 정부 수립,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소련은 반대로 먼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 정권을 분명하게 만든 다음에 남한이 혼란된 틈을 타가지고 남한의 새로운 그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기를 원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신탁통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임시정부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38선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신탁통치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은요, 신탁통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국제사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한반도는 아직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개명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 강대국이 좀 어느 정도 보호하고 교육시킨 다음에 독립시켜야 된다. 어린아이에게 집안을 맡기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집안을 맡겨야 되는 것처럼 몇 년 동안의 신탁통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경제의식을 높이고 그 다음에 독립시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3.1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이제 독립이 돼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통치한다. 신탁통치도 역시 강대국이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고 결정권은 바로 신탁통치를 하는 강대국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런 점에서 남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앞장섰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탁통치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당신네들 신탁통치를 지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탁통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요, 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빨리 독립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소련이 지시한다고 소련 말을 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신탁통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이 정말로 이민족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반탁운동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남한의 총선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민족이었지만은 정말 미국이
38선을 그었어요. 지도 위에 38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먼저 왔습니다. 소련이 먼저 와가지고 38선을 실질적으로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 남한으로 못 내려오고 남한 사람 북한으로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에 38선을 그은 것은 미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땅에다가 38선을 국경선으로 만든 것은 소련이다. 미국은 지도 위에 그은 것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제 빨리 소련과 협력을 해서 하나인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련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련이 분단을 고착화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8선 철폐 운동이랄지 많이 했지만 소련이 말을 듣지 않냐니까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북한 땅에다 착착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그 9월 달에 스탈린이 분명하게 북한에다 지시를 하기를 북한에다가 단독 정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통일정부 말고 북한에 따로 정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준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의 3월 달에 토지를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8년 1월에는 헌법 초안까지 다 만들고 군대도 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지요. 군대 있지요. 토지 개혁을 했지요. 그 다음에 1945년 가을에는요, 이미 그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독자적인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독립된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은 남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남한은 나라를 세우지 말고 그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과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북한에 이미 정부를 만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만일에 여기에 대비하지 않냐면은 남한이 공산화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유의한 이승만 박사는 북한이 저렇게 먼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남한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남한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북한까지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미국은 원래 이렇게 남한에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소련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한반도를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947년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왔고 유엔은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한반도에서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남한 총선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지금 북한에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통일이 늦어지더라도 북한이 마음 바꿀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남북 통일정부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가 큰 이슈였던 거예요. 사실 남북 통일 정부는 미국도 그렇고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원래부터 지향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먼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남한만이라도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이승만 박사가 여기를 지지를 했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 북한에서 이 당시에 남한에 내려온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요,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으로 볼 때, 소련이,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순수하게, 말하자면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다가는 남한까지 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공산주의가 남한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남한 총선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남한 단독 정부를 만드는 것을 지지했고,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김두봉과 이렇게 소위 사김 회담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은 북한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그래서 말만 거창하게 명분만 좋게 남북 평화 협상이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는 남한 총선거를 지지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해방 공간에서 한국 기독교는 네 가지 중요한 입장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38선 철폐를 주장을 해서 결국 빨리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그 통일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우익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이 반대한 것이다. 세 번째,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더불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 일에 앞장섰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측면에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여기에 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신탁 통치를 지지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네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 국가를 세우고 이제 남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승만 정부의 주장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지하게 되었고 미국도 여기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5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6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